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제 시간입니다. 에코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좀 늦었죠. 에코 스타트업 지금 마감이 한 5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도 5일 정도면은 오늘 강의를 듣고 좀 여러 가지로 수정할 사항들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작성하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아이템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에코 스타트업에 특화시켜서 어떠한 종류의 핵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에코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 벤처라면은 한 번쯤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분량이 좀 많아요. PPT가 좀 빨리 넘어가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56페이지가 나왔고, 사실 어제 작성한 거에서 한 20페이지를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총평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이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를 좀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사업의 취지나 그런 이제 공고문들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 세세한 부분들까지, 즉 제가 여태까지 예창패나 초창패나 청창사 이런 걸 또 보면서 지원 사업의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지만 꼭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나? 행정을 꼭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되나? 약간 좀 주먹구구식의 약간 그런 그 체계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창업자분들이 되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평도 많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계획서 제가 그 내용도 그렇고 전반적인 구성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사업 전체에 이 누가 담당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담당자의 세심한 배려가 굉장히 구석구석 녹아있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 지원 사업의 취지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환경부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는, 그래서 적어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이 뭔가 이렇게 좀 잡음이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정도로 처리를 구성을 완벽하게 했다면은 저는 정말 만약에 혹시라도 저를 이 사업의 멘토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지원 사업처럼 보이고요. 일단 뭐 전제 조건은 담당자만 안 바뀐다면 정말 지원 사업이 좋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공무원 순환보직제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정권도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본 강의 흐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원 사업의 특징상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지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전략과 함께 좀 연관지어서 검토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오늘의 원픽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사업의 킥을 만들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이해죠. 자, 일단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가 나왔고 지금 모집 중이고 2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마감이 됩니다. 2021년도에도 지원사업 모집 공고가 있었고요. 그때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미처 캐치를 못했었는데, 이번 올해에는 굉장히 정제가 잘 돼 있어서 되게 정리가 잘 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창업자 75명, 창업기업 부문 75개사 뽑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내용으로 보면 예비 창업자는 지원자금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창업기업은 지원자금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당연히 이제 개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에코 스타트업에 적합한 사업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표만 봐도 굉장히 그 사업자의 세심함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은 그냥 청정대기, 자원순환, 물, 탄소 저감, 일반 환경 이러고 알아서 고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차 분야, 2차 분야로 나눠서 청정대기도 뭐 측정 감시가 있고, 뭐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 정화, 실외 공기 정화 이렇게 세부 분류를 해놓고 그 뒤에 또 이제 주요 내용을 거의 집어넣었다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한번 다 읽어봤는데 뭐 어지간한 건 다 들어가요. 어지간한 건 다 들어가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께서 하려고 하는 지원 사업이 이쪽 분야 중에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약간 그거는 오히려 에코 지원 사업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게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치고는 에코 기술 관련 아이템은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에코랑 상관없어 보였는데 에코처럼 이게 알고 보니까 에코였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분야를 선정해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서식이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안 봤어요. 처음에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굉장히 취지도 좋고 특히 에코 쪽 기술 하시는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예창폐 초창폐보다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사업계획서가 사실 정부 부처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거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묘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개발 동기, 과제 목표, 뭐 역량, 차별성, 뭐 시장 분석, 사업비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 녹색 산업 분야의 부합성을 따로 빼놨고 개발 동기를 따로 빼놨고 과제 목표도 사실 전 이거 처음 봤어요. 창업 지원 사업에서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를 따로 빼는 걸 처음 봤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역량 같은 거를 제일 앞단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거 사회 법 제도적 규제나 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 요인 이런 것들 사실 여태까지 창업 지원 사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에코 쪽이고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민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제가 이 담당자의 세심함이 엿보인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내용들을 이 담당자 혼자서 다 기획을 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종류의 의견을 제시한 누군가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얘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준비를 잘하고 진짜 이렇게 막 안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에 굉장히 세심한 특히나 이 보유 역량 같은 건 대부분이 사업비 뒤쪽에다 집어넣는데 이제 예창폐 초창폐 같은 건 근데 여기는 아예 기술성에다가 아예 보유 역량을 집어넣어서 여기서부터 차별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은 뭐가 다르다 우리 이거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갖고 있고 이런 차별성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걸로 해서 굉장히 묘하게 말을 하는 사람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환경부의 어떤 담당자인지 어쨌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지원 사업이고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런 사업이면은 정말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창폐 초창폐하고 좀 달라 보이지만은 묘하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가. 오히려 예창폐 초창폐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이런 어떤 형태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맞춰가지고 좀 벤치마킹을 해줘야 되는 좀 본받아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지는 이따가 본편에서 한번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달라서 제가 그래서 사실은 20페이지를 더 추가한 거예요. 자, 예비 창업자 평가 기준입니다. 이제 요거 먼저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자, 예비 창업자 평가 기준이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그다음에 뭐 사업 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역량 및 기술성, 시장성 및 기대 효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뒤에 그 창업기업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창업기업 평가 기준에 유일하게 기술 보호가 들어가 있어요. 기술 보호가 들어가 있고 5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비 창업자는 창업을 하기 전이니까 아직 기술 보호에 대한 것들이 개념이 조금 나오기 전인 거고 이제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보호할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5점 정도니까 100점 만점에 5점이니까 그렇게 큰 비중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말하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식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그런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되게 민감하게 보겠다. 어쨌든 고려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심한 구성이고 또 평가 기준을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게 서류 평가랑 발표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서류 평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정말 계획과
기술과 시장을 본다 그러면 발표로 넘어갔다 그러면 서류에서 본 건 안 보겠다는 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사업 목표가 뭐고 사업비가 얼마나 타당한지. 이 사업 목표는 아까 얘기한 정량하고 정성적 지표 있었잖아요. 그거를 조지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거를 엄청나게 이제 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창업 역량과 기술성 보면은 의지와 실현 가능성, 차별성, 이 말 그대로 대표입에서 직접 들어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성 및 기대 효과 같은 경우도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는 분석과 경쟁력을 본다 그러면 이쪽은 진짜 현장에서 대표한테 직접 말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을 넣어놨다는 거죠. 창업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똑같은 내용들이 발표와 서류 평가에 다르게 들어가 있고, 한편으로 이제 얘기했듯이 이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요기에 대한 게 5점 배점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일단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다르게 보겠다. 그 다음에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도 다른 시험이니까, 다른 평가니까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 이 정도로 세심하게 진행되는 지원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예창 초창은 똑같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이퀄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던 게,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저희 서울공대에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리도 지금 서류평가 때나 발표평가 때 판단 기준을 다르게 하고 배점을 다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서류에서 봤던 걸 발표해서 또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논의가 이미 작년에 우리가 진행이 돼서 적용을 했는데, 여기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뭔가 깨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예, 뭔가 깨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담당자랑 일 한번 같이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담당자의 세심함을 보면은 뒤쪽에 덧붙임을 보세요. 여기 사업비 비목이 있고, 비목의 재료비, 인건비, 외주 용역비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올 필요 없이 이 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끔 다 참고사항 넣어놓고, 지원 세부사항도 지금 보면은,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정부지원금 사업시 70% 이하라고 한 다음에 최대 5천만 원이 됐을 때 7,143만 원 기준으로 어떻게 현금 비율을 나눌 수 있는지, 최대 1억 4,286만 원에서 정부지원금 1억 원을 70% 잡았을 때 어떻게 현물을 나눌 수 있는지, 이게 다 지금 예시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다른 지원 사업들 보면 약간 야바이처럼 돼 있다고요. 이게 맞는데, 제가 그 강좌에다가 한번 넣어놨잖아요. 그 계산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맞는데 사업비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억 원으로 해놓고 7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최대 1억 원 지원해가지고 뭔가 조금 쉬워 보이지만 되게 애매하게 해놓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세심하게 좀 배려를 많이 한, 진짜 지원자를 많이 배려한, 오히려 이거를 다 쓰기는 게 되게 힘들었을 텐데 지원자를 많이 배려한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원 사업을 이렇게 분석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예외도 인정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담당자의 강렬한 의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에코 스타트업을 하게 됐을 때 일장일단이 명확한데요. 이 지원 사업은 여러분이 만약에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행정단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프로토콜을 철저히 짜놨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행정단과 다르게 그냥 정해진 룰에 맞춰서 사업비만 집행하면은 정말 오히려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약간 느껴지고요. 다만 그렇게 준비가 철저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랐다라고 하는 건 이제 변명에 불과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에서 예외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존하는 창업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구성상으로는 잘 되어 있는,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뭔가 예외를 원하고 유도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까다로운 지원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원 사업은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죠. 자, 에코 스타트업에 여러분은 왜 지원을 했을까요? 뭐 세상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뭐 연습사만 내본다, 뭐 애창패 전에 한번 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올림픽 정신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기본적으로는 내보는데 의의를 둔다, 뭐 하는데 의의를 둔다, 다 좋은데요. 근데 사실은 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에코 스타트업이건 예비 창업 패키지건 초기 창업 패키지건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게 우선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성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느냐가 지금 여기서 핵심인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좀 골 때리는 건데 여기 지금 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거에 집중하는 게 좋은가? 사업 계획 보고 기술성 보고 시장성을 본다 그랬죠. 자, 발표 평가 넘어갑시다. 요거는 뭐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서류 평가니까 사업 계획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어떤 거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를 보려면 제일 좋은 건 배점을 보는 거예요. 자, 100점 만점이죠. 여기에 4개 있고 여기에 3개 있고 여기 2개 있습니다. 그럼 토탈 몇 개죠? 항목이 9개예요. 100점 만점을 9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9119, 9119. 대충 11.1111 되는 이게 지금 평점이란 말이죠. 각 항목의 평가 배점을 보면은요. 15, 15, 10, 10, 15, 10, 10, 10. 여기 기술부 5점을 빼고 나면은 다 10에서 15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사업 계획에 전체 50점을 놓고 기술성에 30점을 놓고 시장성에 20점을 놨으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사업 계획의 배점이 제일 높으니까 여기에다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 지금 배점을 이렇게 거의 10점 단위로 분배를 해놓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기술 보호는 대부분 좀 비슷비슷하게 해요. 기술 보호라는 게 별게 없잖아요. 플랫폼 사업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데이터 암호해가지고 서버 유출 안 되도록 하고 뭐 어떤 뭐 도면을 그려가지고 어떤 제품을 기계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설계 도면 어떻게 보완할 건지 뭐 서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워낙 좀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라서 분명히 넣긴 하겠지만은 배점은 한 5점 정도만 주겠다. 요것만 조금 예외적인 거고 나머지는 다 지금 거의 비슷한 배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15점짜리가 뭐 녹색 산업 분야 부합성이나 개발 동기 이런 데 두겠다는 건데 이거 또 보유 역량 15점 이건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지원 사업은 다 잘해야 돼요. 그냥 야 이거는 그냥 밸런스가 아주 그냥 사업 전체를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은 제가 정말 보면 볼수록 감동을 했던 게 야 이 정도로 되면은 그냥 뭐 어디를 집중하고 어디를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다 써라. 다 잘 써라. 네가 어느 부분을 집중을 하고 나는 다 볼 거다. 이런 그 강렬한 의지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평가 지표라는 거죠. 뭐 발표 평가도 크게 다른 거 없어요. 보면 15점에서 20점 사이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이거는 밸런스가 그냥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굉장히 단순한데 이 지원 사업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사업 역량이나 아니면 필요성, 차별성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고 스토리텔링에 집중하고 이런 게 있고 뭐 초기 창업 패키지는 뭐 매출 같은 데 집중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매출이나 성과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뭐 시장 분석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디딤돌은 성과 지표가 중요하고 이거는요. 사업 전반적으로 담당자가 정말 세심하게 배려를 해놨고 그 안배를 벗어난 예외 따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 지원 사업은 대충이라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긴장을 타시고요. 대신에 이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지원 사업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이에요.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고 가장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 사업의 그 핵심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전공법이에요. 예. 편법이나 테크닉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법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목표한 그 사업 목표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골에다가 던져버리는 가장 스트레이트한 전공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한번 넣어보죠. 자, 환경부와 중기부는 뭐가 다를까요? 당연히 분야는 다릅니다. 근데 환경부와 중기부의 가장 큰 다른 점은 환경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풀을 차고 넘칠 정도로 갖추고 있다는 거죠. 중기부는 어떨까요? 자, 중기부는 전문가 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기부도 전문가 풀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일단 창업 지원 사업에 한정지었을 때 전문가 풀이라고 하는 거는 초창기에 그냥 모은 다음에 지금 그거를 조금 정제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도 전문가 풀을 그냥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막 모아놓지 사실 그 안에서 뭔가
특정한 것들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중기부의 전문가 풀은 중소기업들과 관련된 전문가 풀을 모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무슨 뭐 기계 분야의 아이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계 전문가를 거기다 배치를 시켜놓고 뭐 여러분이 무슨 뭐 탄소 분야의 아이템을 갖고 있다 해서 거기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해놓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대부분들이 VC나 이런 쪽에 있는 심사역들이나 컨설턴트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풀을 일부러 안 들어 놓곤 있는데, 안 집어 놓곤 있는데, 그런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즉 기업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 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제시한다 그래도 그 기술을 보편적인 상식 이외에 딥하게 갖고 있는 사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VC들은 그 여러분이 제시하는 기술이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떻게 사업성을 날 수 있는지 그런 데에다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기술을 딥하게 하고 있는 전문성은 많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집중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기술 기반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초창패나 예창패 가서 한번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게, 아,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술인데 심사위원들이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슨 기술 스타트업을 하겠냐, 이런 불만들을 갖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태생 자체가 에코고, 그 다음에 그 에코를 지난 십수년간 해왔고, 수십 년간 해왔고, 그런 만큼 뭐 정책 쪽이건 기술 쪽이건 어느 쪽이건 에코 관련 분야 전문가 풀은 차고 넘칠 정도로 갖추고 있겠죠. 실제로 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 굉장히 많은 환경부 과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뭐 기술 쪽으로든 사업 쪽으로든 정책 쪽으로든 어쨌든 전문가 풀은 거의 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적어도 어떤 기술을 제시하는데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평가를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에코 쪽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거 같은 페이지가 2개 들어갔네요. 전문가가 심사하면 정말 더 좋을까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자,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이 전문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가 나오면은 저 사람들이 내 기술을 이해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대다수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그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점과 이면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정말 엄청난 그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계속 이거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이런 거 나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막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거예요, 뭐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그게 의지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비전문가들만 모인 데에서 야, 쟤 대단하다, 쟤 의지 좋다, 쟤는 뭔가 할 것 같아, 이러고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문가 심사단에서는 정말 지옥을 맛볼 수도 있는, 예, 그런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거는 통계적으로 특히 R&D 지원 사업 같은 게 이제 더 심한데,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올수록 선정 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전문가 평가단이 양날의 검인 이유가 뭐냐? 이게 기술 사업에 대해서 견적을 낼 수 있어요, 전문가는.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좋은 것 같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쟤는 뭔가 할 것 같은 기대 심리를 못 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정과 의지를 아무리 피력한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환경부 쪽은 사실 저는 이제 기계과잖아요. 환경부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서 특히 전 이제 반도체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환경부와는 어떤 인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소셜벤처 쪽은 재작년에 많이 이제 평가를 가거나 심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연대회나 이런 데 가서 심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간 거는 주로 기술 쪽이나 창업 사업 모델이나 이런 쪽에 대한 평가 위원으로 갔다 그러면 그쪽엔 분명히 소셜벤처니까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이제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쪽 분야의 재단에 있는 분들이 오신단 말이죠. 이분들하고 저하고 평가를 해보면 평이 극과 극으로 갈려요. 근데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이 기술로 뭐 에코를 이루고 되게 좋은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 기술이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노동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그게 돼도 그다지 가성비가 좋지 않은 그다지 효과가 안 나올다라는 거 저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죠. 혹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단독으로 뺀다고 해서 큰 의미가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점수를 되게 낮게 주는데 반대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오, 저 기술 되게 좋다. 저런 거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확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야 저거는 기술적으로도 실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업 모델로 봐도 취지도 좋고 현실적으로도 될 것 같네. 그리고 저게 잘 되면 좋겠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그쪽에다 점수를 준 걸 이분들은 점수를 되게 낮게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갖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딱 봤을 때 견적이 나오는 거죠. 아 저거 취지는 좋지만 저 의지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그냥 한 반년 1년 하다가 그냥 사라질 기업이구나. 저거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한계치가 있겠구나. 그게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요. 실제로 그분들도. 에코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만 좋으면 좋을 거고 사업만 좋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지만 이 에코 같은 경우에는 긴장 많이 타야 될 게 분명히 기술 쪽에서도 사업 쪽에서도 견적 뽑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이면과 그 뒷면에 있는 어떤 그 어려운 점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 된다라고 했지만 그게 되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이게 1인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 또 여러분이 뭐 B2G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정부의 시책이 저거랑 얼마나 대척점에 있는지, 여러분이 B2B로 이런 거를 건드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기업 경영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 ESG라 그러나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그 견적 뽑는 사람들이 여기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멘토로 있으면 정말 행복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점점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번 작정하고 한번 파기 시작하면은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긴장하셔야 돼요. 이번 거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고집을 피우고 의지를 보인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더 완곡하게 넘길 수가 있다. 그럼 오히려 이분들이 아 저런 사업들은 이런 부분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더 높은 점수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는 게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즉 그냥 겁내 멋있는 거, 내 강한 의지와 열정 이것만 그냥 열심히 피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을 사업으로서 접근해서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업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오히려 이 전문가 풀들은 최고의 평가를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가 뭐 뉴스 찾아보니까 이렇대더라, 요즘에 이런 게 좋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정없이 이제 까이게 될 거다. 그래서 이번 그 에코 스타트업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이 이미 한 반 이상 작성을 했고 이미 이제 최종 제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고칠 수 있는 내용 좀 고쳐서 좀 보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계획서 서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녹색 산업 분야의 부합성과 개발 동기, 목표 및 전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시작은 뭐예요? 이 사업은 왜 녹색 산업 분야에 적용을 했는지, 이게 왜 에코 스타트업인지 그걸 설명을 해주고 내가 왜 이런 걸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역량을 가지고 어떤 차별성을 구현할 거고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점유를 할 건지, 그 과정에서 규제나 장애 요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끝으로 돈은 어떻게 쓸 것인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 라인이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자, 사업계획서 서식 분석부터 봅시다. 자, 제일 첫 페이지에 이런 거 있어요.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이 가능하다. 무섭죠. 글자 크기 11에서 14, 줄 간격 140에서 160%. 자, 보세요.
여태까지 창업 지원 사업 통틀어 가지고 심지어 디딤돌도 이 정도로 지침은 안 줘요. 와,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정말 이게 약간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되게 철저한 사람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보통은 사업 계획서 쓸 때 분량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5페이지라 그래도 7페이지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 한 15페이지 정도까지 써도 선정되는 사례들 많다. 글자 크기도 너무 과하게만 하지 마라. 뭐 한 포인트 한 10 정도, 11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좀 그건 과한 거다. 뭐 용량도 뭐 5페이지라고 했지만 뭐 한 15페이지까지는 괜찮다. 근데 100페이지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냥 과하지만 않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이걸 줬어요. 그리고 분량 초과지 서류 평가 감점 가능.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감점 가능이라고 했는데 아마 거의 감점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요거 비슷한 내용들이 그 기정원 쪽 디딤돌 지원 사업 그 사업 계획서 쓰는 거 그쪽 그 보면은 거기서 아예 기정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서류 평가 감점이라고 했지만 그런 거 없으니까 분량에 신경 쓰지 말아라는 게 아예 대놓고 나온 강좌가 있어요. 제가 그건 링크는 안 걸어 드릴 텐데 상관은 없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맞추세요. 왜냐하면은 감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일어날 거라고 보지만은 이 정도까지 정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분량을 그래요. 뭐 16페이지, 17페이지 요 정도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대놓고 20페이지, 30페이지 이거는 아마 감점은 아니지만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른 평가 대비해가지고 다른 사업계획서 대비해가지고 아마 조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페이지면은요, 어지간한 사업계획서는 다 나와요. 5페이지, 예비 창업 패키지 5페이지, 초기 창업 패키지 7페이지, 뭐 청창사 8페이지.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작아서 그 안에서 실적이 여러분이 글자 크기를 뭐 한 11 정도로 한다 그래도 사실은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담기 힘들어요. 그림 한두 개만 집어넣어도 한두 장이 넘어가니까. 근데 15페이지 정도면은 어지간한 건 다 들어갑니다. 그거를 못 맞춰가지고 30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그 쓰는 어떤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불안함이 있잖아요.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안 넣으면 내 사업을 잘 안 알아줄 거야. 이런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넣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런 게 왔다 그러면 저는 그걸 반 정도 쳐버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뭘 살리고 뭘 죽여야 될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거는. 그게 낫습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어떤 부분을 좀 덜 하는지 그건 차라리 컨설팅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고 일단은 이거는 이번엔 웬만하면 맞춰주세요. 제가 이거 무시하고 쓰세요라고 차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목차 변경 삭제 불가 그 다음에 뭐 도표는 행추가 일정 변경 가능. 그러니까 뭔가 그냥 너무 디테일해요. 이 정도면은 맞춰줘야 됩니다. 15페이지 이내 작성하시고 글자 크기, 줄 간격 여기 맞춰주시고 글자 크기 10일인데 15페이지 넘어갔다? 그거는 사실은 조금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에코 스타트업의 이제 아이템을 이제 어떻게 이제 어필을 해야 되냐. 일단 전략부터 짜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에코 스타트업뿐이 아니고 소셜 벤처까지 확장을 지어도 기본적으로 에코 스타트업이나 이쪽 분야의 아이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정말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첨단 기술 같은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녹조 현상이 심각한데 그거를 뭐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뭐 기계나 장치를 만들겠다. 뭐 무슨 뭐 수중에서 뭐 무슨 이런 그 뭐 사이클론을 이용해 가지고 수중 그 물에 있는 그런 쓰레기를 이렇게 자동으로 수거해서 버리는 로봇을 만들겠다.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정말 뭐 첨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혁신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긴 해요. 왜냐면 이런 기술들은 기술성만 인정받으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코의 특징상 이런 기계들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테스트 베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에코 스타트업 그러면은 뭔가 좀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컵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뭐 다회용기를 제작하겠다. 뭐 무슨 텀블러 대여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거는 사실은 고객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해주지 않으면은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다수의 플랫폼들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플랫폼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고객이 없으면 아예 성립조차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어필 포인트가 어떤 시장성이나 고객의 니즈 중심으로 좀 가야 되는 이거는 말 그대로 환경 문제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쪽으로 가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논의 대상인데 뭐 많잖아요. 뭐 이제 사실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봐요. 저는 뭐 무한동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친환경 뭐 이건데 뭐 그냥 자동으로 뭐가 되고 뭐 뭐가 정화가 되고 이런. 근데 기본적으로 투여되는 에너지 없이 뭐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거는 보통 없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쪽은 사실은 그 종교의 영역이에요. 이건 상식의 영역이 종교의 영역에서 건드리진 않고 있고 오늘은 요 두 가지만 보고요. 세 번째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될 리가 없어요. 뭐 이걸 굳이 해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 말고 다른 분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자 여러분이 어떤 첨단 기술을 하건 플랫폼을 하건 어떤 경우에든 에코는 그 특성상 어떤 수익 구조가 잘 나오는 구조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되게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원 사업을 할 때 B2G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사업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에코와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게 좋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한 요만큼 정도는 녹여내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정부의 환경부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같이 이렇게 올려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생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인데, 제가 뭐 사업계획서 예시를 쓰진 않았어요. 다만 전체적인 스토리텔링만 얘기할 건데, 이거를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라, 여기엔 이거 써라 이러면은 여러분이 좀 갈피를 못 잡을 테니까, 약간 좀 쉽지 않은, 즉,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사실 쉽거든요. 이건 그냥 쓰면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번째 플랫폼, 이걸 가지고 한번 사업계획서 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일회용 컵의 사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니 저희 갖고 왔습니다. 요 텀블러를 대여를 해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겠다. 이런 플랫폼을 한번 사업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이제 저는 이걸로 사업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사업하게 된 사람은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걸로 그래도 사업계획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뭐 선정 확률은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깔게요. 제가 이걸로 멋진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고 진짜로 이게 괜찮은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이거 강의 안 하고 이걸로 그냥 사업 낸 다음에 사업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한 자신은 없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런 친환경 텀블러 대여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정말 뭐 저는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진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요걸 전제 조건에 깔게요. 그게 뭔진 저도 모르지만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오픈하진 않을 거니까 그 내용을 말하진 않을 거니까 그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 스토리텔링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텀블러 대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어떤 태생적인 에코 스타트업의 한계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텀블러 대여라고 하는 게 성공적으로 아이템으로서 정착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극복해야 될 딜레마는 편의성과 경제성입니다. 편의성과 경제성이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해요. 자, 종이컵, 환경 오염을 만드는 주범인 건 사실입니다. 텀블러를 오래 쓰고 종이컵을 줄이면은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종이컵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확실하게 많아요.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편해요. 이거 얘보다 불편합니다. 물론 좋은 점은 있어요. 텀블러는 일단 이런 거는 보온도 되고 견고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막 뒤집어도 새질 않기 때문에 되게 갖고 다니기 좋은 부분들은 있죠. 그렇지만 이거 너무 편해요. 그냥 받아서 들고 다니면서 마시다가 되면은 뭐 재활용 정도 이렇게 넣고 가면 되는 거죠. 뭐 이거를 다 마시고 나서 계속 집에 갈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세척의 필요성도 없어지는 거죠. 편합니다, 무조건. 어마어마한 장점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그리고 경제성 쪽에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에서 앞으로는 종이컵 못 쓴다. 텀블러로 갖고 다니면서 쓰든지 아니면 이런 플랫폼을 써라라고 만약에 규제가 가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어떤 그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개인 텀블러 쓰거나 그런 걸 빌려가지고 쓸 의향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고 여전히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텀블러를 종종 들고 다니긴 하지만은 이 편의성을 완전히 접어버리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제가 다니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건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텀블러 대여 플랫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텀블러 대여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간에 이거의 장점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마시고 다니다가 휙 버리고 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저는 이거를 쓴 다음에 어딘가에 대여할 수 있는 곳까지 가져가서 반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보증금을 받아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즉 그냥 버리면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즉 제가 텀블러를 쓰면서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저만의 나름대로의 희생이 들어가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걸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저는 희생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돈을 벌어요.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 불편함을 희생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에코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한계점이에요. 이런 플랫폼 사업에. 고객이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기업은 그걸 가지고 수익 모델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은 되게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고객의 인식 개선, 고객의 어떤 뭐 전국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걸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여러분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관점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텀블러를 가지고 대여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있는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랑 어떤 협의가 들어가야 될 거고 거기서 별도로 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고 종이컵 이거 사가지고 쓰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매번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해놓는 공간, 얘처럼 포개놓지 못하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그거를 매번 닦아가지고 이제 씻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말려서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재고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뭐 깨지거나 이렇게 좀 우그러진 거 있으면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될 거고 그 모든 게 다 인건비고 뭐 장비비고 설비비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커피값이 올라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한 잔을 하는 것보다 이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아져요. 제가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결국에는 고객이 내요. 보증금을 해결이 안 돼요. 뭐 보증금 뭐 1,000원을 냈다가 돌려받는다?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어떤 그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정부에서 아예 이 텀블러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조금을 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게 뭔가 약간 뭐 서울시의 따릉이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처음에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런 의지를 보이고 그걸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은 누군가는 이 일을 대행하긴 해야 되니까 그런 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대행하는 되게 좋은 업체로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단독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비용은 정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소비자한테 가요. 제가 한 잔에 3,000원에서 5,000원 내고 마시던 커피를 3,500원에서 6,500원, 4,000원에서 7,000원 내고 마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고객들이 그걸 좋아할 것이냐? 안 먹고 말지. 약간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기죠. 물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가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아 그래야 내가 돈을 1, 2천 원 더 내더라도 이런 텀블러를 쓰는 게 좋아라고 그렇게 인식 개선이 언젠간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때까지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인식 개선이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때 동안은 사람들이 이런 텀블러 해주는 이 서비스에 굳이 돈을 내면서 안 마시려고 할 텐데 그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못 살아남는다고요.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텀블러를 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하는 일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 심지어 불편해. 들고 다니다가 반납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보증금 돌려받는 제도도 필요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한다 그러면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은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딜레마. 저 두 번째 딜레마 보세요. 자유경쟁 시장인데 이게 제일 문제야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거는 그래도 제가 1번은 그래도 환경보호는 중요한 거고 일회용컵 줄이는 거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그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 근데 이건 좀 문제예요. 자유경쟁 시장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 이런 텀블러를 대여하는 플랫폼이 우리만 있을까? 실제로 이미 하겠다는 스타트업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뭐 텀블러까지는 아니지만 다회용 용기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은 제가 1년에 한 두세 개씩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쓰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경쟁력, 독창성, 차별성. 자, 그래요. 뭐 차별성, 독창성 그렇다고 치죠. 문제는 얘입니다. 경쟁. 어떻게 경쟁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지. 자,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이미 텀블러 대여 플랫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이게 자유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텀블러 대여 플랫폼은 사실은 지역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럼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되게 행복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만큼 우리 회사는 건수가 줄어드니까 살아남기 어려워지죠. 경쟁에서 이겨먹어야 돼요. 내가 경쟁에서 이긴다는 건 뭐예요? 좋아요. 더 좋은 차별성, 더 좋은 독창성으로 저기를 이길 수 있다. 그럼 쟤네들은 망해야 되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지역에서 내가 실버 계층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버 택배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지역엔 나만 있어야 이 사업이 성립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이거를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면 걔랑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게 나락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래서 보통 좋은 의도로 하는 사업들이 그런 게 문제예요. 이런 사업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점점 활성화될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세상, 점점 더 환경 친화적인 그런 세상이 될 텐데 문제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망하기 때문에 내가 독점적으로 이 시장을 먹어야 된다. 그 차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딜레마가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사실은 그때는 이 친환경 텀블러 대여 플랫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못 찾아냈어요. 그렇지만 이거로 사업계획서 써보겠습니다. 있다고 치고.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1번 사업계획 보면은 1-1이 뭐냐면 녹색 산업 분야의 부합성이고 개발 동기 및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건 뭐냐면은 녹색 산업 분야 부합성에선 텀블러를 사용하면 일회용품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개발 동기 필요성의 목적은 요즘 환경 문제 심각하다. 일회용컵 때문에 뭐 연간 몇 개가 올라가고 있고 그걸로 어떤 문제가 되고 몇 년 뒤가 되면 자원 고갈이 되고 뭐 온실 효과가 나고 막 얘기하면서 이런 다회용 용기를 하는 서비스가 이제는 필요하게 됐다. 일회용컵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쓰죠. 이게 제 취소선이 아니었는데 원래 요거 이제 반점짜리 스토리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스토리상으로 나쁘진 않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업계획서가 그 딜레마가 있어요. 누군가 나랑 똑같은 아이템을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걔를 이겨야 이 지원 사업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틀에 박힌 얘기를 쓰는 게 사실은 틀리진 않았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자, 일회용품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게 녹색 산업 분야로서의 본 사업에 부합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기존에 이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일회용품 어차피 에코잖아요. 설마니 에코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나는 환경 파괴로 맘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에코 스타트업이 지원하진 않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친환경, 에코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일회용품 소비 줄이고 탄소 배출량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팩트, 이거는 녹색 산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팩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거보단 더 잘해야 된다. 즉 뭐다? 녹색 산업 분야에 부합한다가 아니고 내 아이템이 녹색 산업 분야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합하는 거다. 그러려면 기존의 일회용품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플랫폼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되게 혁신적인 아이템이다. 한 이 정도의 스토리라인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건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발 동기도 마찬가지죠. 일회용 컵에 대한 환경 문제와 다용 용기의 필요성, 틀린 말은 아닌데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얘기 말고 일회용 컵 문제가 있다. 근데 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찾았고 그 고객의 수요를 보니 이 아이템이 핵심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뭐 기존 플랫폼의 문제, 아까 얘기한 뭐 반납의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이런 뭐 반납도 편하게 하고 고객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가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써도 상관은 없는데 당연한 얘기를 쓰면은 그냥 당연한 사업계획서가 되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업계획서. 근데 이거는 이제 컴피티션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사업계획인데 과제 목표 및 전략이 나왔는데 이거 좀 무섭습니다. 협약 종료 후에 최종 평가 시 계획 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달성도는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는데 달성도 100% 중에 95% 했으면 잘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달성도는 무조건 100%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넣어놔라. 예전에 그 정부 R&D 지원 사업에 그때 평가를 갔을 때 이의 신청이 하나 들어왔는데 실패 판정이 된 사업계획서였는데, 그러니까 실패 판정이 난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무슨 모 대학 교수하고 대표하고 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애초부터 이 목표 자체가 달성이 어려운 거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지원 사업에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우리는 진짜 할 만큼 했고 뭐 연구자의 양심을 걸고 뭐 이런 거 뭐 내가 장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그 지표 대표님이 쓰셨잖아요. 당신들이 써놓고 당신들이 원래부터 달성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잘못됐다 잘못됐지 않았다가 아니고 애초부터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지원 사업을 딴 거 아니냐. 그래서 실상적으로는 이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른 종류의 요소가 있어서 조금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필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뭐 지구 환경 뭐 탄소 배출량 몇 프로 감축하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 기간 중에 달성한 목표를 텍스트로 명확하게 기술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정성과 정량을 보겠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정량. 이거는 숫자 어긋나면 끝납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다 신규 고용 10명 적어놓고 10명 고용 못하면은 이거는 되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10명이 없었으면 과연 이 과제가 선정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물음이 나왔을 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그거는 실패 판정이 나는 거고 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 목표는 그냥 원대하게 웅장하게 적는 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만약에 올해 매출 안 나온다 그러면 적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성적 목표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안에다가 내가 무슨 어플을 만드는데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 둘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그냥 모바일용 어플을 만들고 뭐 안드로이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정성적 목표도 단어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절대 무리한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건 있어요. 자, 정량적 목표에는 협약기간 목표가 있고 Y+1-2-3가 있잖아요. 이제 협약기간은 2022년도. 그럼 Y+1은 뭐예요? 2023, 2024, 202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이제 사업계획서를 쓴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요 칸을 요대로 놔두고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다 2022, 2023, 2024, 2025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돼요. 요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협약 기간 내는 무조건 달성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이거는 여긴 정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긴 정말 뭐 특허출원 3건 무조건 3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적고 마찬가지로 정성적 목표도 무조건 달성해야 되는 목표. 다만 2023년에서 5년까지 이 Y+1-2-3는 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어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사업이 성공한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달성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적으셔도 요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설마 아니 사업 다 끝났는데 나중에 막 뭐 3년 뒤에 뭐 회사 트레이싱해서 이거 비교해서 너 이거 특허 몇 건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 뭐 고용 몇 명 하는데 왜 안 했어? 이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만 안 적으시면 되고 조금 여기는 이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되게 크게 생각하고 있다 해서 여긴 조금 원대하게 적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 텀블러 요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고 사람들 좋아하는 형태로 근데 플랫폼 제작을 할 거고 필드 테스트를 할 거다. 근데 매출은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해부터 발생할 거다. 그래서 저는 매출은 협약 기간에 없고 뭐 플러스 1년부터 5천만 원, 1억 원, 5억 원 잡겠다. 신규 고용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뭐 한 1년차 지난 다음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매출 내면서 뭐 3명, 5명, 10명 하겠다. 뭐 투자 유치는 첫 해는 힘들 거 같고 둘째 1억 원 시드 투자부터 시작해서 가겠다. 특허 출원 일단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뭐 2건 내놓고 요땐 좀 집중하고 이렇게 하겠다. 인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플랫폼에서 무슨 인증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선 힘들지만 여기 뭐 KC 인증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도 여기에 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은 뭐 특허 한 건 내는 거, 그 다음에 뭐 필드 테스트 이런 내용들 여기에 적고 소비자 반응도 좀 조사해 보겠다. 요거까지는 내가 할 거다. 사업에서 요거는 1년차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매출은 다음 해부터 발생이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거고 투자는 얼마 나올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막 괜히 막 이거 없다 그러면은 막 걱정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한테 예비 창업자한테 첫 해부터 매출 나라고 하는 거 그건 도둑놈이지 사실은. 그럴 거면 5천만 원 주면 안 되지. 더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유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뭐 BEP 같은 것도 당장 안 떨어지고 한 2, 3년 뒤에 나와도 되니까 에코스타트업으로 힘들어요.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은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요약을 조금 해주시고 위쪽에 텍스트로 그 다음에 이 표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20% 정도 여유를 두고 좀 계획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4월에서부터 1주, 2주, 3주, 4주, 5주 막 해가지고 이거를 되게 빡세게 잡아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돌발 상황은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코로나 5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밖에도 못 다니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1단계 해가지고 확 풀어나는데 막 확진자 막 뭐 몇만 명이 몇십만 명 증가해가지고 막 아무데도 못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도로 이 사업 일정이 어그러지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사업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도 문제라서 실제로 이거는 단순히 사업 계획서뿐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20%의 버퍼를 놔둬두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정을 계획해야지 이거를 막 주 단위, 일 단위별로 쪼개가지고 이때 뭐하고 이때 뭐하고 이렇게 빡세게 해봤자 오히려 이게 나중에 독이 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유하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가 보유 역량이죠. 대표자 및 팀원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인력 구성과 역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인력이 부족하고 채용 예정이면은 뭐 채용 예정 써주시면은 되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 역량에서는 사실 대표자가 얼마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고 팀원이 얼마나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즉 팀원이 없으면 채용 예정이라고 쓰거나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안에는 여러분의 어떤 그 회사의 역량이니까 진짜 뭐 이런 것도 되나 이런 말 하지 말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역량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걸 글로벌 사업으로 진출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뭐 취직하려고 봤었던 토익 점수, 토플 점수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넣으라는 거예요. 탭스 점수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정말 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잘 페이퍼상으로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차별성인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보통은 기술의 차별성을 쓰라 그러면 기존 텀블러 제품과 제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 기존 텀블러 제품과 플랫폼 서비스에는 이게 없다. 근데 우린 이게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 끝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기능은요 웬만하면은 돈하고 사람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개발해봤는데 나도 뭐 한 1년 정도 걸려서 간신히 개발한 거다. 이거 남이 그렇게 따라하기 쉬운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서울대학교 컴공과의 모든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뭐 이런 다른 이제 유수의 기업들의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한 몇십억을 투자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네 생각에도 이게 그래도 1년 걸릴 것 같냐? 대답 못하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기존에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거고 이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템에서 기능을 추가하는 건 돈하고 사람하고 웬만하면 커버가 돼요. 물론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 나만 갖고 있는 기술성, 나만 갖고 있는 개발 역량, 나만 갖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그게 되긴 되는데 그것도 한계치는 있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건
똑같은 기술은 개발 안 해도 유사한 걸 뭔가 또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거나 다른 가치를 낼 수 있는 걸로 돈과 사람으로 커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기능의 OX, 이쪽이 아니구나. OX로 가지고 여러분 이걸 표로 만들어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평타치는 그냥 고만고만한 사업계획서죠. 사업계획서로서는 나쁘지 않은 사업계획서지만은 경쟁에서 이기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그 텀블러 제품, 이 텀블러 플랫폼으로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라면은 기존 텀블러 제품과 플랫폼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들이 태생적으로 시장에 퍼지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기능보다는 그 어떤 시장의 수요나 실질적인 어떤 활용성에 대한 한계점을 얘기할 거고,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혁신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대신 그 혁신 가치는 반드시 모방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즉 모방이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거랑 똑같은 걸 하는 데는 다른 회사들도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 보호나 이런 데다가 조금 넣어주고 이제 노하우로 그걸 보호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 차별성으로서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 텀블러 플랫폼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기존의 비슷한 플랫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다회용 용기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회용 용기가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머그컵 같은 게 있어요. 매장에서 머그컵을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 자, 이미 정부에서 법으로 그 실내에서는 머그컵을 써야 된다라고, 일회용 컵을 쓸 수 없다라고 법안을 내놓은 게 3년 전이에요. 그리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종이컵을 쓰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다시. 이제 다시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머그컵을 써야 돼요. 실내에서 마실 때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다회용 용기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스타벅스에 못 들어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투썸 플랫은 이미 못 들어가요. 국내 가장 큰 탑2로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냐. 소상공인, 자영업자, 조그만 카페 사장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존 서비스 플랫폼하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의 허점을 짚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걸 통해서 더 경영 혁신을 할 수가 있고 그쪽에도 더 이득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든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강남 쪽에서는 다회용 용기를 가지고 이미 요기요나 이런 그 서비스 플랫폼, 그런 배달 서비스와 이미 협업을 해가지고 다회용 용기를 제시를 해서 거기서 음식을 넣고 이제 그걸 배달을 해주면은 그거를 수거해 가서 약간 이제 그 따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세척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부분에 문화가 생겼고,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도 약간 ESG 그 실현 같은 이런 이제 목적으로 사실은 그 회사 차원에서 그런 거에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시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상생 방안이 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지. 이미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강남에서 강북, 서울에서 수도권 점점 더 퍼져나갈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태생적인 한계가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안 받으려면은 단순히 어떤 한계점 극복이 아니고, 나는 기존의 서비스 플랫폼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걔네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 큰 그림은 보통 그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요건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근데 이게 있으면 완벽해지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보호인데, 이제 기술 보호는 뭐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실 기술 보호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기술 보호 정도 전략이나 회사의 뭐 노하우를 지키기 위한 방법, 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이런 것들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적당히 이건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성이죠.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시장성은 뭐냐. 만약에 텀블러 플랫폼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회용 컵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고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템이 뭐가 다르고 시장 질리면 어떻게 할 건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은 꼭 사업일 필요가 없고요. 스타트업이 아니고 그냥 캠페인으로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일회용 컵 지금 문제 심각합니다. 이 환경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텀블러를 씁시다. 이 정도로 되는, 이건 캠페인의 문제인 거고,
이거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회사의 존속. 어쨌든 나는 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내 월급은 둘째치고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장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커지고 이게 심각해지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거야말로 진짜 근시안적인 사고인 거죠. 그래서 저라면은 약간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죠. 일단 일회용컵 사용량이 늘고 있고 문제가 많아진다. 그러면 내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이 텀블러를 통해서 이걸 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다회용 용기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보면은 얘는 나쁜 놈, 얘는 좋은 거, 이거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탄소 배출량 관점에서 봅시다.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1년에도 몇백만 개씩 소비가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원바이원으로 비교해 봅시다. 얘랑 하나씩 만드는데 탄소 배출량이 어떤 게 더 많이 들까요? 이게 훨씬 많이 들어요. 금속 재련해야지, 깎아야지, 찍어내야지, 그거 만들 금형 파야지, 그 외에 도색해야지. 거의 이거 하나 만드는 비용의 탄소 배출 양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걸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나와야 돼요? 도대체 얘를 몇 번이나 써야지 이거 탄소 배출량을 찜쪄 먹고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냐. 단순히 얘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이건 일회용이니까 이게 더 좀 좋다. 이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텀블러는 지금 저희 집에도 몇 개가 있고 지금도 기념품으로 막 여기저기서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냐 종이컵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환경 오염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단순히 줄인다는 목적이 아니고 도대체 얘를 얼마나 써가지고 하면은 이거 하나를 만드는 탄소 배출량이 몇 개인데 이거 몇 개를 대체를 하면은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친환경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고찰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라면 일회용품 줄어들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되면은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뭐해, 이거 만들면서 막 공장 폐수 쏟아지고 막 그 막 대기 오염되고 또 이거 닦으면서 또 나가는 그 수질 오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무도 그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걸로 정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아예 이거부터 건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일회용컵 사용량 증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텀블러를 통해서 이 정도까지 달성을 하면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일회용품의 사용을 근절시키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걸 먼저 정량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텀블러를 몇 개를 만들어서 얼마 동안 돌려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플랫폼의 경쟁성을 살리고 편의성을 살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해야 내가 에코 스타트업으로서 성공적인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면서 실제로 어떤 기술적으로도 어떤 어떤 기술적인 바틀렉을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경쟁력 확보 방안하고 같이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이 있냐?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고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얘는 나쁜 놈이다, 난 이거 쓸래, 여러분 저 잘했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확보 전략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일회용 컵이 몇 회 이상 써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지금 몇 회가 늘고 있고 일회용 컵의 사용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앱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추이 막 올려놓고 해서 그래프로 막 실시간으로 당신이 얼마나 환경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뭔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 방식이나 실제로 내가 목표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보여줘서 뭔가 사람들을 더 근거 있게 설득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심지어 저 같으면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소비되는 열량이 얼마고 그걸로 얼마나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 대부분 사업계획서 갖고 온 거 보면은 심각합니다, 문제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거 할 거예요, 끝.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좀 현명함 좀 보이셔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코 스타트업 전문가라고요. 에코 스타트업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식의 단편적인 얘기 해봤자 그 사람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봤을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아마 여러분에게 높은 점수를 안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단순히 열정과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시장 점유 가능성?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 아이템 우수합니다. 시장 진입 어떻게 할 거고, SNS 마케팅, 전시회 참여, 크라우드 펀딩 할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예. 이렇게 쓰시면은 평타는 치는, 그렇지만
오늘 사업계획서를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은 그냥 평타 치는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정말 선정을 위한,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사업계획서보다 좀 더 좋은 퀄리티, 남들이 봐도 아 얘는 뭔가 생각이 다르고 접근이 다르고 사업에는 이해도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이거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뻔한 내용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는 제가 예창패 사업계획서 쓸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좀 이런 내용도 강의를 한번 하긴 해야겠네요. 저라면은 시장 점유 가능성에서 집어내야 되는 건 하나겠죠. 이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좀 먼저 분석할 겁니다. 이 종이컵이 환경 오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고 내가 이 플랫폼 이 텀블러를 쓰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려면은 고객들은 과연 이 텀블러를 쓰기를 왜 꺼려하는지, 왜 그걸 불편한지, 그 페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템이 어떻게 그 해결 방안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유사한 플랫폼이 있고 유사한 스타트업이었다는 그들과 어떻게 상생을 해갈 것인가, 기존의 시스템과 어떻게 상생을 해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이걸로는 답이 없다, 이걸로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초기에는 좀 그런 좀 손해를 보겠지만 어느 시점에 내가 타 분야 아이템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스토리라인을 끌어가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시장 점유 가능성 우리 뭐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장기적인 비전 같은 것도 여기다 좀 살려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법 제도적 규제 및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 요인.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 지금 보면은 해당 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라 그랬죠. 사회법 제도적 규제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텀블러 플랫폼이 사회적 제도 규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텀블러 만든다 그러면 KC 같은 건 있겠지만은, 인증받는 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건 아닌데,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공란 유지하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뭐라도 적어야 돼요. 뭐라도 적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꼭 규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장애 요인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난 이렇게 극복할 것이다, 이런 걸 넣어야 여러분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안목이 깊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저라면은 텀블러 쪽이라 그러면은 아마 일단 현재 일회용컵 사용 규제 법안이 어떻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스타벅스나 아니면은 이제 투썸 이런 데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머그컵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이제 뭐 텀블러 하면 좀 300원 깎아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즉 현재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정부에서 어떻게 돼 있어서 현재 카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이들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 앞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앞에도 적었지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엔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란 유지했다가 개 털릴 수 있어요, 진짜로. 얘기했잖아요. 전문가 심사단은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걸로 되겠어요를 가지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걸로 안 될 텐데를 가지고 물어봐요. 딱 봐도 견적이 나온다는 거죠. 야, 저건 10억짜리인데 뭐 5천만 원 받아서 뭐 하겠다고? 투자를 받아도 그렇게 못 받을 것 같은데 저거는 매출도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우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없는 문제를 전문가 심사단이 만들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개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주의 깊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거를 되게 현명하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발표평가 같은 데 갔을 때 아직까지 제가 고민한 것들은 이런 규제 방안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사업이 본 단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좀 고려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심을 많이 해서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전문가 심사단이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처음이니까 모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때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으면 얘기하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은 어떤 심사단은 끝나고 나서 나 저 친구 멘토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문제 없어요. 나 짱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정말 개 털릴 수 있는 각오를 하시고 가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지원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요 사업비 쓰는 거는 제가 요것도 아마 이번 에코 때는 못 하겠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또 요거 다시 한번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콘텐츠를 하나 짜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냥 이렇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거 뭐 민간부담금, 여기는 이제 현물하고 현금하고 정부지원금을 따로 쓰게 돼 있죠. 이제 포맷이 거의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되게 친절하게 제출증빙자료 뭘로 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어차피 그 뭐냐, 그 선정 이후에 수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주관기관에서도 많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적당히 쓰시고 나중에 이제 주관기관에서 얘기하면 거기 도움받아서 이런 것들은 다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점수 깎일 일은 많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 비용, 금액, 그 다음에 산출 근거나 비목 같은 거는 조금 그 뭐냐 한 요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예산은 제가 한번 이거 콘텐츠 만들었잖아요.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 이미 요거 다시 한번 링크 보낼 테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에 반드시 넣어야 될 항목, 요거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스타트업,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니까 에코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시제품 개발, 물론 그게 뭐 어플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하드웨어 제품이 아니고 뭔가 어떤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뭐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으로 보일 수는 뭔가는 있잖아요. 그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인건비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필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대한 건지 그 비용들은 꼭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원 사업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템을 하겠다고 내는 건데 거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근거도 없이 인건비만 낸다거나 그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제품 개발과 필드 테스트에 대한 거 웬만하면 넣으시면 좋고요. 세부 산정 내용은 선정된 다음에 또 금액이 달라지면 거기 맞춰서 또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정 가능하니까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세부 내용을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한 30분 이상은 드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예.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원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의 원픽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제가 얘기했듯이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그 사업 구성이나 심지어는 이 에코 스타트업 보면은 다른 지원 사업들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공고문 따로 있고 사업계획서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파일 하나에 다 때려 박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저거 다운받아서 복잡하게 하느니 그냥 하나에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건 그 안에서 다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만 잘라가지고 내도록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점을 미연에다 방지를 하고 막아놓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고 멋있는 거니까 나 잘할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번에 무조건 전공법입니다. 예, 스트레이트예요. 피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테크닉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했던 것도 조금 더 여러분이 더 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내 아이템의 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그 방법, 에코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지 기본적으로 전공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있어요. 전공법으로 이 사업이 정말 지원 사업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러니 지원을 바래라. 정말 모든 서류와 그래프를 다 통틀어서 관역 한가운데 정확하게 화살을 꽂아낼 수 있는 그 전공법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적어도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안에서 여러분이 실패의 그 고배를 마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 이 강의 만들면서 한 56페이지 정도를 PPT를 보면서 야, 오늘은 이거 1시간 넘어가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촬영 시간만 70분을 훌쩍 넘어가고 있네요. 이거 편집하면은 거의 한 75분 그 정도 나올 거, 1시간 반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도로 제가 마음에 드는 또 지원 사업이라서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사업계획서로 이 담당자의 그 의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얘기 잘 들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